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라는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처럼 공존의 공화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이 책을 낸 저자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전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장선생도 실수하시네요. 저 네. 저자 아닌데요. 저자 아니신가요? 예, 저 김태훈 씨하고 저하고 대담한 거를 네. 예, 옆에 엮어낸 거니까 저자라기보다는 네. 그냥 진술자라고 해주세요. 예, 예. 진술인. 예, 예. 예. 재밌게 하시려고 초반부터. 예, 예. 팟짱에 처음 출연이세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야야 마 천천히 하자 마 아이고 네 정신이 없어갖고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도 옛날 이 자리에 김종배 씨가 하던 그 예, 이탈남에는 한 2번 나왔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예.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장 선생을 존경하지만 참 예, 또 제가 발디 딛고 서 있는 곳이 워낙 어려워서 네. 그렇게 쉽게 참 자리를 뜨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잘못하다가는 원수가 질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예, 2012년이었던가요? 수도권 3선 국회의원 배지 떼고 대구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때 굉장히 비가 억수같이 오던 해화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카페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까만 우산 딱 하나 들고 보좌관도 없고 차도 없고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택시가 안 잡혀요. 그래서 택시를 잡히는데 저희들이 같이 막 잡아드린다 그랬더니 야야야 됐다 가라. 굉장히 막 그 뭐랄까 그 자체가 너무 좀 약간 민망스럽기도 하시고 좀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인터뷰인가요? 4년이죠. 이제 4년 이제 4년이 돼가는 예, 거죠. 예, 예. 예. 진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짧은 인터뷰는 나왔지만 대구에서의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예, 그래도 제 이제 딸 셋 중에서 둘은 시집을 갔으니까 네. 이제 막내는 서울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넷만 대구에 내려가 있는데 그래 뭐 두 사람이 이제 한 35년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호흡이 척척 맞아요. 제가 농띠를 치면 바로 알고 집사람이 쿡쿡 찔러주고 네. 또 집사람이 힘들어하면 또 제가 또 눈치껏 알아서 좀 설설 기고 이래서 뭐 버틸만 하고요. 특히 제가 조금 있다가 그런 진면목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투리가 아주 많이 늘어서 네. 긴 말을 짧게 하는 경상도 사투리의 그 특유한 미묘한 거 네. 이런 것도 제가 구사할 줄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버틸만 한데 네. 문제는 가끔씩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눈에 무슨 비늘이 씌어서 이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죠. 네, 사실 대구에서 그 서울에 처음 오실 때는 정말 야반도주 하듯이 트럭 한 대에 짐만 대충 막 싣고 도저히 대구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서울로 오셨다. 그랬다가
몇 년 만에 돌아가신 거라고 그러셨죠, 고향에? 예, 이제 고향에 간 지가 한 30년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야반 도주했다고 제가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당시 1983년에 추석 바로 전날 네. 대구 미 문화원 앞에서 폭파 사건이 났어요. 네. 그랬더니 당시만 해도 대구의 경찰이나 공안 당국이 네. 이런 큰 대형 공안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 운동을 했거나 뭔가 그 당시는 뭐 시민 운동이나 없었으니까 네. 제야 뭐 제야 운동이나 네. 뭔가 하여튼 자신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뭐 불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그냥 잡아다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두드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몇 차례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갔다가 이걸 되풀이하고 나니까 아유 이러다가는 어차피 맞아 죽을 것 같더라. 차라리 뭐 당신들이 나를 뭐 범인으로 조작할지 못할지 몰라도 난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네. 참 웃기게도 그 사건요 한 1년인가 지나서 공안 당국이 공식으로 북한 공장을 소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즘 또 뭐라고 소문을 돌리는가 하면 그때 문화원 폭파 사건의 주범이었다. 이렇게 또 소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가 그런 소문을 냅니까? 모르죠 뭐. 그러나 아유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문화원이요? 무슨 문화원? 그러면 그 영국 문화원인가 일본 문화원인가 했나? 대구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미국 문화원이가 뭐 이런 등등 예. 뭐 이런들은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참 서러움. 그 당시 이제 핏덩어리 돌도 안 된 애를 네. 안고 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벌써 결혼해서 네. 그 손자가 지금 내년쯤이면 학교를 간단 말이죠. 세상에. 오랜 세월이 흘렀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네. 30년 만에 대구 다시 돌아간 거죠. 어떻습니까? 30년 전의 대구와 30년 후의 대구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대구가 변했던가요? 그때보다는 조금 말하자면 그 더 사회 경제적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게 더 악화됐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때만 해도 섬유공업이 그렇죠.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대구가 정말 먹고 살기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각지에서 이 노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그 섬유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무슨 활력이 있었는데 한 30년 만에 돌아갔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죽었더라. 그게 이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이제 대구 시민들의 자부심이라 할까. 네. 국가의 마지막 위기 시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죠. 다만 이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렇게 야당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1985년 마지막 그 중선거구제 시절에 네. 유성환 의원님이 배출되시고 난 뒤에는 야당 의원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물론 뭐 나중에 자민련이라고 있었지만 같은 흐름 속에 있었던 분들이고 이제 그 흐름 이후로 사실은 야당이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이 조금 대구를 조금 답답하게 만든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이에 그 30년간의 대구를 다 설명하기도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떠세요? 좀 그 수도권에서 계속 정치하시다가 대구에 가면 좀 살갗에 와닿는 민심이랄까요? 민심의 바로미터랄까?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수도권 민심, 영남의 민심.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현안을 바라보니 근데 뭐 국정교과서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 혹은 국민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지방 도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대구 같은 분들은 절대로 쉽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속에다 집어넣고 고민을 하죠. 네. 이 사안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또 이것이 무슨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는 걸 떠나서 네.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셔요. 그래서 네. 쉽게 바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으신데 네.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뭔가 대통령께서 민생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리시냐라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말하자면 동의하지 못할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해요. 네. 특히 이제 이 지역의 지식인들은 이건 뭐 불가능하다. 국정교과서를 대구 지식인들. 대구 지식인들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이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 전체를 혹시 이제 말하자면 흔들거나 이런 걸로 비화되지 않을까도 고민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사실이 뭐 지금 현재 검인청 교과서가 무슨 주체 사상을 찬양한다 이런 걸 믿는 분들은 없어요. 대구에도. 네. 다만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나섰을 때는 그만한 또 이유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는 높죠. 이를테면 교과서 문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혹여라도 이게 큰 흠이 될까 흠이 될까 그걸 더 걱정한다. 다만 보통 분들도 아유 지금 진짜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우리 아이들은 취직이 안 되는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왜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 서로 더잡이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더잡이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내달 2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강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구에서는 뭐 그 결정에 그냥 동의한다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그에 반대하는 민심이 좀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식인 사회에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민심이 더 강하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또 정권 차원의 그런 어떤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꼭 싸워야 돼라고 하면서 기왕의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때? 특히 아직 교과서라는 게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방향이 안 잡혔는데 갑자기 친일 미화 교과서, 독재 미화 교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권이 막 규정을 하고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 문제가 계속 시끄럽게 사실 국토를 막 양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저희들도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그 교과서 문제는 정말 일보도 후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친일 역사 교과서를 용납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반론이 전 국가적으로 있는 셈이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 역사학자의 뭐 80% 90%가 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인식 자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누구든지 정치권은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 선무당이잖아요. 이것은 역사학의 문제, 역사학이나 역사 교육학자들은 늘 고민하던 문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뒷전으로 밀쳐지고 정치권들이 처음 전면에 나서 싸우는 것 자체가 우선 국민적으로 큰 신뢰를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편이 쫙 갈렸죠.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를 통합해서 끌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나 혹은 대통령 자리의 중함을 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를 이렇게 벌려간다. 참 더 답답한 것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놓으면 이른바 정치 정략적으로는 이게 혹시 무슨 다른 뜻이 있다라고 오해받을 만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갈등, 많은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움으로써 문제 해결은 자꾸 더뎌지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최근에 들었던 어떤 그 중에서 가장 아픈 지적은 한 역사학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르듯이 역사를 보는 눈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통일해야 되고 하나의 목소리만 내라고 하는 거냐.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또 불가능한 일이다. 왜 이런 걸 이렇게 고집을 하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이념 전쟁으로 다수 국민들을 좀 정치 무관심으로 만들고
집약된 보수 세력을 가지고 선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가 이 책 때문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라는 책인데요. 서문을 보니까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가 적극적으로 책을 내자고 해서 동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어떠셨어요? 평소 알고 지내시던 사이였나요? 친했던 관계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예인을 딸로 두고 있었으니까 가끔씩 이제 연예 프로라든가 네. 이제 이런 방송을 보죠. 그러니까 가끔 이분이 노출 네. 자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가볍게 생각했어요. 좀 약간 뭐 말이 정치인하고 대담집이지만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소프트한 그렇게 얘기들. 재미있게 그래 하나 싶어서 네. 그럼 뭐 한번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아유 깜짝 놀랐죠. 이 양반이 독서가 뭐 보통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식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의외로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그동안 정치한다고 뛰어다니니까 어깨너머로 들은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혼이 났죠. 그리고 또 김태훈 씨가 아마 출판사에다가 네. 사전에 질문지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하겠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돌직구를 막 던지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몇 시간씩 했죠.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사실상 막 다 털린 뭐 사실상 거의 뭐 우리 옛날에 젊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진술서 쓰는 그런 기분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굉장히 책이 뭐랄까요. 찰지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문장도 굉장히 좋고 그렇던데요. 어쨌든 이 책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제목에 굉장히 끌렸습니다. 공존의 공화국이다.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공존의 공화국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가져본 역사가 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의원님께서 이 공존의 공화국을 굉장히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공존의 공화국을 강조하시게 된 건가요? 우선 제목을 공존의 공화국이라 하면서 부제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라고 했죠. 네. 그만큼 이제 저의 열망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세대가 돌이켜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귀한 기회를 이렇게 어렵고 갈라지고 갈등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데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저도 젊을 때는 이제 운동권으로 뭐 제야로 그래 하다가 제도 정치권에 온 지가 벌써 한 25년입니다. 네.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제는 정말이지 뭔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이제는 책임감을 최우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평론을 하거나 네. 혹은 이렇게 인상 비평을 하기에는 벌써 제 나이도 그렇고 네. 이거는 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우리가 외쳐왔던 것들 또 되었으면 싶은 것들 그건 결국은 우리가 함께 뭔가 같이 살 수 있는 네. 이른바 뭐 옛날에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라는 그 월드컵 네. 때 그런 구호도 있듯이 어떤 그런 나라는 불가능한가. 그동안 저희들보다 정말 뛰어나고 의지가 있었고 경험이 풍부하셨던 많은 선배들이 어느 지점에서 중간에 멈추거나 혹은 어떻게 좌절했을까. 네. 보면 그분들의 의익이라든가 지적 능력 또 일을 풀어가는 이런 솜씨가 결코 부족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서 어디서 좌절됐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는 5천만이 살고 있지만 생각을 통일할 수는 없고 네. 크게는 뭐 양분되거나 혹은 삼분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일도 네. 엉뚱한 데서 자꾸 좌절되고 옆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맞아요. 역행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 결국은 상대편의 존재, 나하고 생각이 다른 어떤 상대편의 존재를 틀렸다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자꾸 싸움을 해온 이른바 진영, 패싸움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계에 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몇 대째 정권이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풀릴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빈부격차 문제는 이미 수치로 더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 비정규직을 비롯한 이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불안한 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강자들의 특권과 반칙이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대로는 계속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분들 다 고민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사회적인 세가 약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겠지만 네. 이게 과거 예를 보면 이게 어느 날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수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다. 지금쯤 이야기를 하자. 그중에서 주로 많이 책임을 져야 될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앞장서서 바로 소위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게 이제 이 대담을 엮게 된 어떤 계기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다름과 틀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뭐 야당이 여당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럴 때 사실 대화가 가능해지는 건데 예. 한국 정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방, 헐뜯기 그리고 일단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정치를 하는 뭐 이런 패턴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런 정치 문화가 굉장히 안 바뀌어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차라리 지금 보면요. 네. 그 삼김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빅보스들 시대에는 오히려 일부 그런 정치가 가능했어요. 그죠? 네. 가끔씩 정치적 대타협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적인 어떤 큰 불만이 있을 때는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네, 이렇게 함께 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 다수결 뭐 이런 네. 어찌 보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무슨 신화 같은데 우리가 쭉 끌려다닌 것 같아요. 다수만 확보하면 혹은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을 우리 힘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 장선님이 이야기한 대로 근본적으로는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이 기본적으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야당한테 그걸 요구를 하면 그건 자칫하면 비굴해지잖아요. 네. 항복을 요구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누가 더 이 공동체, 이 나라를 사랑하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분명히 힘센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쪽에서 먼저 내밀어야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양쪽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또 정오를 정폭시키기만 하면 그들이 현재 누리는 네.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현재 누리는 정치 집단으로서의 특권과 기득권은 온전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 눈에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그 비판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깨는 노력이 예. 사실 제일 먼저 정치 혁신의 제일 과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기득권 그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불가피하다. 그걸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기득권을 깨려는 노력을 왜요? 우리만 해도 우리가 왜 노무현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까? 주어진 기득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반칙과 특권이라는 사회적인 그 편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노무현과 함께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였어요? 강렬한 변화와 거기에서 노무현의 여러 가지 신화를 저 꿈을 보면 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찾아보자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을 했고 그 소수파의 리더가 마침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때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이분이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을 내지는 당신의 그 철학을 또 널리 네. 이렇게 설득을 하는 노력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으로 가셨단 말이죠. 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한테는 상처만 남기고 또 노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또 말하자면 어떤 분노만 부추기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노무현 시대,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도 제법 세상의 변화를 만들 줄 아는 우리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고 지나놓고 보니까
별로 없고요. 예. 특히 그 중에서 적어도 한반도의 숙명적인 이 분단과 거기에 따른 어떤 긴장, 네. 어떤 이런 어떤 청산의 어떤 단계는 우리가 확실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죠.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그게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그렇습니다. 봤단 말이죠. 네. 야, 이게 뭘까? 세계 인류는 이런 한반도와 한민족의 모습을 어떻게 쳐다볼까? 그러면서 벌써 요 몇 년 사이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태도는 이제는 확연해졌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굉장히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예. 있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다 보여주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고민을 정치권에서 한번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면을 못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이지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는 그 못난 우리 이시조선의 그 양반 네. 귀족들 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져도 그 자기들끼리 명분 논쟁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정말로 허랑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 동북아 주변 정세가 굉장히 묘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일본, 중국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하는 거지? 노무현 정부 때 육자회담 했을 때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를 비교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졸로 보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 아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거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 정치권은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국내 정치도 대단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복을 요구하는 정치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다수파가 소수파를 찍어 누르면 끝. 그 다음엔 나를 따르라.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구도가 점점 더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년 총선에서 또 야당이 소수파가 되면 그 다음에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암담해진다. 이런 모습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특히 대구, 제일 어려운 지역에서 싸우는 김부겸 의원님의 고민이 가장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이기는 전술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 거냐. 이것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의 의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거 알면 여기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아까 장 선생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위 여기서 동네 싸움에서 이기면 뭐해요. 그렇죠. 집 바깥에 나가면 그냥 조 터지면서 최근에 KFX를 도입을 둘러싼 네. 그걸 한번 보세요. 또 각종 방산 비리 같은 거 보세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로 입에 안보를 뜯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서만 큰 소리를 치지 집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그저 눈치 보기 바쁘고 센 사람들 비위 맞추기 바쁘고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이 식구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감도 없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네. 그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에 큰 비극이 오면 그러면 그 책임 물었다고 시원해지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5천만 나아가 8천만 전체의 운명이 뒤바뀌는 건데요. 그때 누구를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놓여 있는 이 정말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이 어떤 형태로든 허심탄회한 토론과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야권의 지도자들도 정말로 우리가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그죠? 힘들죠. 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그나마 국민들의 이 마지막 한 자락 여망을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당이 자꾸 분열하고 찢어지는 게 지금 저로서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국정교과서가 묘하게도요. 박근혜 대통령 던진 날이 내년 4월 12일 총선 정확히 6개월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퍼즐 조각 맞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총선 전략을 시작하고 있는 셈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야당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당 혁신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우선 지금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의 과정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에 걸맞는 것이었나라는 평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질문 중에 하나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어떤 선거 전략으로만 기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과서 문제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이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분의 소신은 이미 국민들에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쩌면 당사자로서 이런 걸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설득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대통령 한 발 물러서라 그렇게 이제 요구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점점 어찌 보면 국민 분열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하면 주무부처인 교육부 장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정교과서를 계속 하자는 건 아니고 몇 년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겠다. 자, 이렇게 국정이 이렇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이렇게 굴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당내 문제로 이제 돌아오면 참 답답한 게 무엇보다도 지금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특히 의원님들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 기득권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 눈에 비치는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 말씀하시죠. 그렇겠죠. 네. 아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제도적인 혁신위가 내놓은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을 통해서 국민들과 우리 당의 거리가 좁혀지리라 저는 그렇게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친다는 측면에서 네. 현역 의원 평가 등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근 선거에서 가장 크게 참패한 게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네. 이명박 대통령 탄생하고 난 뒤에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그때 사실은 거의 야당이 절멸 위기였는데 당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오셔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그나마 국민들한테 정말 마지막 회초리를 좀 덜 치시도록 해서 그 당시 한 80석 우리가 했거든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 지금 그때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좋든 싫든 그분의 엄격한 자태 때문에 네. 물론 억울하게 몇몇 분이 희생된 것도 사실이에요. 의원님들 중에서 네. 할 말은 있는데 네. 그 잣대 때문에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네. 서른 의원도 그런 어떤 경우였고 신계륜 의원도 그러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찬마속의 심정으로 해서 그 진짜 죽음의 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께서 국민들한테 보는 그런 절박감이 지금 메시지로 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 국회의원 계속 해야 되겠으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불리한 거는 못 받아들이겠어요로 읽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새누리당은 그래도 좀 불출마 선언도 하고 이런데 이 당은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단을 하지 말고요. 네. 특히 이제 야권이 이렇게 지금은 분열 혼돈의 시기지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걸 느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새로운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아직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금 혁신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평가위원회가 일방적이다 아니다라고 너무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요. 조금 더 진행하는 걸 보다가 정말로
심각하게 네. 편파적이 있다 하면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도 지금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막 이렇게 서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든가 이래버리면 정말 우리는 국민 눈에는 콩가루 집안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혁신이가 던진 몇 가지 방안들 중에서 한번 걸어가 보고 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듯이 이게 특정 계파의 독식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거는 결국 당이 견디질 못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혁신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당 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였죠. 이분 등과 함께 통합행동 모임을 꾸리셨어요. 뭔가 이대로는 우리 당을 두어서는 곤란하다. 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모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기전대론도 제기했던 것도 있고요. 뭐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 프로그램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금 혁신위가 있는데 또 다른 통합혁신, 통합행동 모임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우선은 이제 뭐 혁신이라는 자기 활동을 종료를 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모임까지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우리 당원들 또 뭐 의원들 네. 또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사실 큰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할 말이 있고 막 당이 4분 5를 되는 데 대한 참 두려움이 있는데 네. 아무도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른바 문 대표를 비롯한 이 주류측하고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측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를 해보니까 네. 양쪽의 불신이 지금 너무 심각한 겁니다. 불신이. 네, 그래서 모든 정치 행위 하나하나가 서로 자신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로 보듯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 이러고 어떻게 한 당을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아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간에 신뢰의 이 끈들을 한번 나와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통합 모임 행동이고요. 네. 뭐 비교적 봐서 어느 편파적인 네. 인사들은 가능한 한 서로 아직까지는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박영선 의원이 이 문제를 어디다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뭐 내부 논의를 해서 어떤 액션 플랜을 고민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박영선 의원의 아이디어인데 저는 어떻게 이해했나 하면 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길래 그동안 또 지금 여기저기 막 갈래로 흩어지고 또 탈당하시고 이래 됐는데 네. 뭔가 이 세력들을 다시 엮어내려면 큰 용광로가 필요하잖아요. 예. 또 이런 절차상 여러 가지 험들을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하고 네. 그런 점에서 통합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당장 어떤 사람들이 결국 그럼 뭐 이게 이제 새로운 당권 경쟁이냐 이렇게 하던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제 솔직한 판단이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1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문 대표를 비롯해서 뭐 천정배 뭐 안철수 또 바깥에서 신당을 하는 분 박주선 의원 등등 모두 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모두 다 결과가 빤해요. 분열된 야권이 선거에 이긴 역사도 없고요. 또요. 이 구도에서는 이길 수도 없어요. 거기서 요행을 바란다는 거는 네. 그건 사실은 국민들에 대해서 그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큰 용광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들이 그래 맞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동의할 것 같은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완전히 그 음모론으로 보는 그 신뢰의 끈이 필요한 완전히 불신의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막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활동 중이신 천정배 의원이 그리고 또 이제 막 금방 탈당한 박주선 의원이 과연 당으로 다시 들어와서 용광로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당으로 다시 들어오라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선택이나 정책 행위를 다 전부 반성문 쓰라는 걸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야권 절체절명의 야권에 살기 위해서 큰 그림을 다시 짓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중에서 무슨 가장 큰 책임이나 역할은 결국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되겠지만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는 이런 큰 불신을 걷어낼 어떤 계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당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당을 떠난 분들도 뭐 그분들이 뭐 야권 전체 다 막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뭔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일종의 뭐 빅텐트론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빅텐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의 정말 상식적 합리적인 진전을 바라는 네. 모든 국민을 다 엮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제 꿈인데 엄청 넓으네요. 합리적 진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 왜냐하면 예.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한민국의 범진보와 범보수가 정말 한번 근본일체하게 승부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한 3% 정도 범진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3% 내에 참 그 48% 내에는 정말 많은 스펙트럼에 있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점에서 아직도 우리 내에서 보면 꼭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자신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틀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미워해도 될 만큼 야권 전체가 서 있는 토대는 그러면 좀 튼튼한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다른 우리가 세월호일 수 있다. 저 밑바닥 어디에서 지금 배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있는데 아직 우리 청에까지는 물이 닿지도 않았고 아직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소위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라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한 데 대해서 지금 아무도 무슨 책임을 못 지잖아요. 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몸부림을 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텐트를 그렇게 넓게 잡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넓게 잡아봐야 한국 사회를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범보수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좀 그런 현실적 인식을 하는 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늘 이런 시달림 속에서 비판을 받아봤지만 여기서는 명쾌하고 깨끗하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속에 그 절박함이 그 다 묻어나요. 이렇게 막 그 말씀하시는 그 표정을 이걸 좀 그 저희 청취자들이 좀 직접 보면 훨씬 더 이게 와닿는 얘기로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 표정 하죠. 내가 지금 딸이 탤런트 안 했습니까? 네.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야당이 이대로 가면 80석 그것도 아마 많은 거다. 그렇지만 이제 당 안에는 소위 이제 당 안에 전략가라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당이 언제 의석이 많아서 대선이 승리한 적이 있냐.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대선을 잘 치를 수 있는 거다. 다시 총선의 의석수만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니라고 편한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 여야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석수가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 정보, 지식, 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지금 현저하게 불균형입니다. 그나마 야당이 그동안 버틸 수 있던 것은 의회를 바탕으로 한 약간의 어떤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 또 거기에 따른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질책은 받지만 그래도 존재 자체로서 네. 이 균형자 노릇을 해온 게 있거든요. 지금 그거 다 팽개치고 똘똘 뭉쳐서 뭘 하겠다고요? 국민들은 우리들이 그런 정도의 실력 가지고 그런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 능력 가지고는 이 국가를 책임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당 여러 의원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지금 그나마 안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죠? 그나마 아마 지금 장애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아마 한 분 계시던가 지금 안 계신가 이런 정도입니다. 한 분 계시죠. 최동익. 예. 도대체 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이 복잡다기한 각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고 어디선가 조정을 해야 되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아니라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인식
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선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내 지역구는 괜찮다. 나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 당은 선거에서 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이걸 좀 당이 좀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체의 전략을 짜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선거 전략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옳은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국민들은 저희들한테 두 가지를 회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분들은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실력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정말 이 야당이 정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못 갖는 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의 친구가 될 만한 그만큼 진정성과 정말로 어떤 이 끈질김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꾸 그걸 여당하고 비교해서 그쪽보다는 우리는 좀 낫다든가 혹은 그쪽에는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거는 비겁한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모습하고 네. 여당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왜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에게는 바로 소위 제1야당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치적 자원들을 소위 반대 정치적 자원을 사실 독점해 왔잖아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연합이. 그런데 그분한테 주어진 그 기대라는 게 국회의원 몇 명 더 만든다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세상을 어떻게 좀 밝게 하겠다, 바르게 끌고 가겠다, 힘없고 목소리를 잃은 그 이웃의 목소리를 찾아주겠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분들한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런 뭔가 정말 절규가 있어야죠.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우리를 정말로 참 화가 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분들이 화소연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지역은 뭐 당은 어렵겠지만 나는 살아남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참혹한 성적표를 들고는 눈물을 흘린 선배들이 많습니다.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큰 정치적으로 우려를 하십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지난주죠.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하면서 이종걸 대표가 녹음기를 꺼내니까 대변인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를 뭘로 알고 이러세요? 뭐 이런 발언. 그리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기환 수석이 웃지 마시라고 국회의원을 향해서 얘기한 것들. 이분들의 태도로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예컨대 180석 자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총선에서 뭐 개헌해가지고 뭐 이원 집정부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정치권 내부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뭐 이원 집정부제다 개헌이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최근의 흐름은 일본 민주당이 몰락한 2년 이후에 일본 사회가 얼마나 급격히 보수가 됐습니까? 그리고 아베 정권이 저렇게 거침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가잖아요.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적인 균형이 무너졌을 때 그 결과는 얼마나 강화하다는 걸 보이잖아요. 그것이 과거에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나라는 그냥 군국주의로 막 완전 흘러가 버리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웃 나라한테는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남겼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한다면 한 사회가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뭐 보수가 되든 이렇게 쏠려버리면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정치적인 결과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번에 그렇게 여당이 180석에서 지금 뭐 한때 어떤 분들은 한 200석까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잖아요. 만일 그런 가공한 결과가 왔으면 난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틀을 저분들이 바꿀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야권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혹은 야권의 국회의원들 또 야권의 여러 가지 선출직 공무원들이 좀 더 진솔해지고 절박해지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대로 해서 큰 흐름 자체가 확 뒤바뀌고 나면요. 어떻게 대한민국만 별달리 어떻게 잘 되는 길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사회가 만약에 뭐 일본하고 약간 경쟁 관계라든가 또 국민적 감정이 자꾸 북축해지면 나는 그렇게 보수 일변도로 확 쏠려가도 네. 난 제동장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년에 있을 20대 총선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요. 야권의 선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지금 보면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또 됐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 구도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다. 그리고 이틀 안에 갖추고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면서 한 30-40%의 무당파, 소위 얘기하는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층을 놔두고 나머지만 데리고 선거하면 된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우리들이 늘 치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다가도 네. 선거 막판에 가면 꼭 우리도 모르는 이 일종의 뭐 중독됐다고 할까요? 꼭 정권 심판론에 우리 말려들었죠. 그러니까요. 심판론. 네, 심판론. 네. 근데 정권은 심판해야 되는데 맨날 왜 선거 결과는 정권에 유리하게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국민의 지금 기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고 야당에 대한 기대도 달라졌는데 네. 우리는 늘 정치적 반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정치적 반대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방식으로 이 어렵고 뒤틀리고 이른바 지금 봐서는 갈등의 이 만연한 이 사회를 우리 방식으로 어떻게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그림 없이는 그것들을 설득 못한다는 거죠. 아까 네. 우리의 열렬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 아까 이야기하는 약 한 30%에서 40% 이러는 무당층 내지는 이 중도층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최소한도 우리를 선택할 만한 뭔가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죠. 우리가 던지는 화두, 우리가 던지는 한 사회를 운영하게하는 원리나 원칙이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가지라는 뭐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뭐 정치하는 풍토를 바꾸든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계속 여당의 실패에 따른 혹은 여당의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인 에라에 따른 반사이익만 기대하던 그런 이제 정치 전략은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실 수는 없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 관한 한 귀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권력의 본질, 선거의 본질을 꿰뚫고 그만한 정도로 전략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그 전략을 관철할 수 있는 정치 그룹도 없잖아요. 우리는. 좋은 전략이 있어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고 그걸 채택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선거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그러면 또 정권 심판론에 매달렸다가 계속 이렇게 성적표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장선이 이야기한 대로 내년 선거는 이 시대의 어떤 이 말하자면 한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중대 선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데 비해서 지금 너무 우리 야권이 안일하죠. 참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정치인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야당 의원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렇게 고민이 깊은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 저희 애청자들께서 오랜만에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저녁 안 사주시려고 지금 괜히 띄우지 마세요. 예. 저녁이요? 예. 지금 해법이 뭐냐인 것 같습니다. 솔루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불신의 늪이 오히려 야당 안에 이른바 오늘 보니까 씁쓸한 문안박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동아시아 무슨 회의인가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세 분 모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서로 좋지 않은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보도가 종일 많이 본 뉴스 1위로 기록이 되던데요. 지금 좀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좀 불신 가운데 새로운 정치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에서 통합행동이 해야 될
사실 이게 그 정치의 좌장 역할들을 하시던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떤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계획 중에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좌장이라 그러면 너무 과포고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비교적 때에 맞추어서 적어도 균형 잡힌 목소리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지방에 있으니까 자주 못 올라오고요. 수도권에 있는 아마 박영선, 뭐 송영길 전 시장, 또 정장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소위 주류 비주류 간에 어떤 그런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접촉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표께는 그러면 당신께서 이야기한 뉴 파티, 새로운 당의 모습과 어떤 운영의 그림을 빨리 내놔라.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야권 제재가 함께 대응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다른 소위 야권을 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그 세력들하고 빨리 어떤 형태든 만나서 적어도 내년 총선은 야권이 단일 대우를 형성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빨리 만들어다오. 먼저 이런 이야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소위 흔히 이야기한 대로 심지어 뭐 일부 우리 당의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이 다르고 한 친구들은 좀 갈라졌으면 좋겠어라고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산서 김영춘 의원하고 네.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김 브라더스. 예. 저희 팟짱에는 종창 브라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철딱선이 없는 소리다. 그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느냐. 우리 주변 바깥에 면하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보적 가치 혹은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게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된다고 그렇게 편안한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명분 없는 세력이니까 나가도 괜찮다. 그건 이른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옛날에 정말로 실사구시가 따르지 않는 그 허랑한 그 명분론만 따지던 못난 양반들의 모습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 와중에서 백성들은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뭐 우리 역사 논쟁으로 가니까 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보면 상당 부분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일본군에 합류를 하잖아요. 하도 뺏어가고 착취하는 양반들보다는 오히려 일본군이 식량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에 가담을 한다든가 이런 거 사실은 우리들이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저런 걸 따져보면 정말로 이 진보 진영 혹은 야권 진영의 우리 정치인들 또 우리들 열렬 지지자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우리들이 즐겁고 우리들이 기쁜 그 박수 소리만 가지고 세상은 절대로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믿고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자랑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싶고 그 많은 지지 속에서 고난의 위임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을 기회를 가지면 그렇게 세상을 한 발짝 한 발짝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우리 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따져보면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갈라서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울림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그 SNS 2012년 SNS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SNS에는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은데 왜 선거 결과는 그랬을까? 결국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 반성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점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도 한번 검토하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오늘 나온 그 보수 언론 매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구에서 김문수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조사 결과 보면 좀 어떠세요? 그래 뭐 조사 결과나 뭐 이제 수치라는 거는 뭐
등락을 거듭하니까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4년 전에 출마했을 때 또 작년에 시장선거 출마했을 때 이렇게 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저 개인보다는 저를 통해서 이 변화의 상징을 만들어내고 대구에게 어떤 활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시민들의 열망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그분들이 그걸 표출할 수 있게 하느냐 뭐 이런 어떤 게 남아 있는데요. 뭐 지금 수치가 좀 앞섰다고 일희하거나 좀 뭐 뒤처졌다고 일비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저를 이제 지지하던 분들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한 45% 선에서 많이 나오고 50%. 그렇다는 것은 이분들이 이번은 해야 된다라는 결의가 아주 단단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힘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지 이 지역의 언론들이 또 적절하게 또 선거 막바지에 가면 이거 뭐 뒤집어졌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쪽 지지자들을 자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고도한 선거 전략입니다. 동네에 대구에.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거 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증표에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하루에 그냥 몸이 부서져라 뛰는 거죠. 하루에 그러면 일정을 몇 개 정도씩 하세요? 평균 한 10개, 많으면 한 15개 정도 하죠. 15개요? 네.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집에서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나오면 지금 깜깜하거든요. 깜깜하죠. 예, 그때부터 나와서 저녁에 보통 한 11시나 12시에 들어가죠.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변명을 그렇게 하죠. 참새는 가끔 방앗간을 지나칠 수 있어도 김부겸은 절대로 유권자가 있는 곳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유권자들 만나고 악수하고 하시는군요. 최근에 뭐 인상적인 유권자 있으셨습니까? 이제 조금만 요거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 제 얼굴은 이제 알아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들은 내년에 꼭 돼야 한다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너가 오늘 고생도 그만시키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 꼭 내년에 일본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야. 또 지난번에 이제 연평해전을 보고 나올 때인데 뒤에 할머니가 따라오면서 자꾸 등을 툭툭 치셔요. 네. 그리고 쭉 이제 그렇게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이래 눈물을 닦고 오시면서 네 야당하기 힘든 거 안돼 잘해라. 그러나 저 젊은이들의 죽음을 그걸 정당하게 평가 못할 정도로 그런 정치를 해가는 안 된대. 아들 더 이상 고마울리라. 이렇게 할머니가 저를 질책 겸 격려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국민들 눈앞에서 우리 정치인들 지금 요새 뭐예요? 특히 야권 내부에서 이게 뭐 서로 어려운거니까 국민들은 다 하는 겁니다. 저놈들 밥그릇 싸움 한다는 거. 국민 밥그릇 가지고 싸움하는 거는 박수를 치지만 저거 밥그릇과 싸움하는 걸 왜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군요. 대구에서 유승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는 국회법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했지만 대구에서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저런 결단을 내렸겠냐 뭐 이런 여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칭찬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런 보수의 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이 빅텐트 안에 유승민 전 대표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을 발칙한 상상이긴 한데요. 네. 위험한 발언인 게 유승민 의원한테 지금 주어진 역할은 아마 저 보수 정당을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그래서 진정한 정말 애국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고 공동체를 정말 미래를 건설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또 그 역할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우리 야권 또 제가 속한 정당이 정말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어떤 진보 개혁
네. 뭐 이런 게 이제 제 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 주어진 역할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세대 간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20, 30, 40대 한 50대 중반까지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할 말은 했다. 또 사실은 앞으로 새누리당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고. 다만 50대 중반 60대들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어렵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좀 잘못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조금 여론 자체가 팽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감히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어떤 그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런 정말 진솔하고 용감한 목소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치권 내에서 왜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좋겠어요. 유 대표한테 그 기대를 걸고 보수의 희망을 보았다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유 의원하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선후배로 40년 된 관계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기자분들이 막 우리 두 사람이 그저 눈빛만 마주쳐도 둘이 무슨 큰 사고가 나고 신당을 창당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가볍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서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과제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요즘 또 유승민 의원 조금 힘이 들잖아요. 네. 이럴 때 저하고 자꾸 무슨 친하게 지낸다 어울린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유 의원한테 오히려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일체 어떤 그런 이야기 조심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성당 강연이 굉장히 그 화제가 됐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구의 한 성당에서 계산 성당인가요? 그 성당에서 한 700여 명 모인 가운데 포스트 박근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대구의 리더십,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국가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도 배출했지만 그 이후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 점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부겸 의원도 계실 건데 좀 포스트 박근혜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구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돕니까? 우선은 그 강좌 시리즈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 계산성당이라는 본당 안에서 미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강좌를 개설해 준 거예요. 물론 그 강좌에는 처음에는 대구시장님도 나오시고 그다음엔 대구시 교육감도 나오시고 했어요. 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셨어요. 저도 바로 유 의원 하기 2주 전에 거기서 이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성당 본당 앞에서 강연한다는 게 되게 떨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히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카톨릭 자체의 어떤 그런 전통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당 안에서 미사 외에 물론 결혼식은 봤습니다만 그런 데서 그런 강연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큰 변화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그 성당은 역사성이 있는 성당이에요. 아, 그래요? 그 6.25 아마 전쟁통 와중에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 결혼한 성당이거든요. 그 주례 선생님께서 이렇게 받아보시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박정희 양하고 유경수 군으로 이래 불렀던 그런 어떤 정말요? 아, 진짜요? 그게 이제 그 에피소드로 남아 있는 그런 성당인데 그리고 대구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입니다. 대구 대주교님이 말하자면 자기가 미사를 집전하거나 할 때 계시는 그런 성당이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어진 것 대단히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거기서 아마 유승민 의원께서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우선 대구 시민들로부터 아직까지 이른바 아무런 허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다만 유승민 의원이 지금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대범하게 또 할 이야기를 그날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큼 대구 시민들한테 이후에 대구 시민이 가져야 될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밝힌 것은 그건 뭐 정말 대단한 일이다. 주목해야 된다. 저는 막 그렇게 봅니다. 네. 대구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내년에 열리면
포스트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대구 시민들이 좀 파일을 넓혀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김김 브라더스 정말 야권에서 가장 그 불모지에서 고생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간 또 정치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이진수 보좌관 있잖아요. 김부겸 의원님 모셨던 페이스북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내가 오늘 소주 4병을 먹었다. 그냥 있어도 될 김부겸이 대구로 내려간다고 한다. 이 뜯어 말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벌써 어느덧 4년이 된 건데요. 야권의 영남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영남 패권주의가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수도권 의원들은 그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야권의 영남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렇게 정치를 그 적대하는 두 세력으로의 싸움으로 계속 끌고 가는 한 모든 전략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치란 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우리는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원숙한 좀 정치적인 멘트라든가 또 그런 정도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뭐 그 지역에서 저희 당을 조금 적대하는 분들이 마음을 열죠. 일방적으로 뭐 계속 그동안 호남 지역에서 우리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영남을 공략하겠다. 그걸 그분들이 마음에서 흔쾌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오히려 최근에 달빛 동맹이라 그래서 광주시장님과 대구시장님이 달구벌 빛골 동맹을 맺어서 두 지역의 발전이나 국책 사업을 위해서는 둘이 협조하고 하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이런 지역으로 한 지역이 패권? 글쎄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 뭐 다 가져갔는데 무슨 뭐 패권은 패권요. 모든 사회적인 자원이나 기회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장 못 사는 뭐 대구, 광주 저 지역 지방 도시들끼리 무슨 어른거린다는 게 사실은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그동안 이른바 재미를 좀 봤죠.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재미 보는 날이 끝날 때가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이건 아니다 라는 건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다만 거기서 야권이 좀 더 지금보다는 진솔하고 정말로 끈질기고 그리고 우리도 애국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저희들한테 기회를 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런 정치하는 태도와 내용이 변화가 와야 그게 무슨 영남 전략이 되죠. 아무리 겉으로 웃으면 뭐예요. 속으로 저 사람 뒤에 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부산은 과거에 이분들이 이제 6.25 때 이제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하고 같이 문화가 섞여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탄탄한 야권의 어떤 그런 어떤 지지 기반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부산은 조금 그런 점에서 해볼 만한 지역이 된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뭐 지난번에는 문재인, 조경태 두 분이 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제법 여론조사상으로는 적어도 우리 김영춘, 박재호, 최인호 등 뭐 물론 조경태는 물론이고 적어도 5명 정도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거나 혹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아니 뭐 부산 지역만 부산만 해볼 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씩 분명히 변화의 조짐과 신호는 나타나요. 그래서 뭐 제발 영남 전략하고 거창하게 떠들면서 내용도 없이 막 구호만 흔들지 말고요. 오히려 네. 우리 당이 정치하는 어떤 체질, 태도, 어떤 정책의 진지성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내년 총선 간판은 경제다.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내년 선거 치르겠다 이런 전략적 그 캠페인 또 선거 구호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뭐 그럼 뭐 유능한 걸 보여야죠. 유능함을.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동안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돈을 풀어서 내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버팅기는 수준 가지고 이만하면 선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그런 정도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이게 문제가 풀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을 조금 그때 막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야당이 이야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프레임이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갈까 걱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소위 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라든가 네. 혹은 지역 격차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젊은이들 일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면. 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노동계획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기업의 투명성, 기업 개혁까지 같이 엮어서 네. 우리 사회를 그동안 정말로 제대로 끌고 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야당의 프레임으로 분명히 던져서 필요하면 대통령하고 타협을 해서 결과를 내야죠. 무슨 대통령을 끝까지 그냥 우리는 그냥 대통령하고 반대만 하면 우리는 언제 성과를 냅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 네. 예를 들면 지난번 공무원 연금 개혁 때 사실은 저런 은근히 주만 타협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큰 실망만 안겨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야당이 무슨 크게 한 역할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속 시원한 정치. 뭘 좀 이렇게 사회적 강자들이 예. 경제적 강자든 뭐 조직된 뭐든 간에 네. 그 사람들이 먼저 좀 선뜻 네. 양보를 해서 네.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조금씩 타협을 풀어가는. 통해서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과 그럴 때 도움을 주고 그럴 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오늘 아까 네. 무슨 종편 출연이 하나 있어서 아까 12시 차 타고 올라왔네요. 그렇군요. 예. 오늘 밤에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하는 것이 오후 8시 23분, 저녁 8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샌드위치 하나 드셨어요. 그리고 밤에 11시에 저희 녹음하시고 또 다른 일정 하나 있으시고 그리고 밤 11시에 대구 가는 기차를 타셔야 된다고 하셔서 8시 반에는 꼭 끝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시간에 끝내려고 합니다. 좀 자주 오셔야 저희가 이런저런 그 내밀한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해야 될 얘기는 많고 그래서 저도 그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팟짱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사실 오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런 야권 인사 이야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대구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표를 더 따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른바 전술적인 그런 위장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공동체의 이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상징, 민주화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한 상징들끼리 서로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국민 대통합 또 화합과 어떤 도약 그리고 그거는 어떤 우리 공동체 내의 합의를 통해서 결국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그런 근거 국민적 합의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제 앞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도 벅찹니다만은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꿈을 꾸면서 그리고 밥값은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이 녹록지 않더라도 늘 우리가 내일을 꿈꾸면서 또박또박 걸어가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유, 정말 그 절절함이 묻어납니다. 대구에서 이제 마지막 정치 인생 뼈를 묻겠다고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우리 김부겸 의원님께 많은 응원 댓글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팟짱도 언제 한번 대구의 한 선술집에서 한번 인터뷰 한번 제대로 하고 싶네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